왜 사람들이 달라졌는지,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게 존재하긴 했는지, 이제 더는 사랑하는 법도 잊었고, 배려하는 맘도 잃었고,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기 바쁜 걸. 언젠가부터 우린 스마트한 감옥에 자발적으로 갇혀 0과 1로 만든 디지털에 내 인격을 맡겨. 거긴 생명도, 감정도, 따뜻함도 없고 언어 쓰레기만 나뒹구는 삭막한 벌판. 날이 갈수록 외로움만 더해져 우리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건 상처받는 것, 만나고 손을 잡고 느끼며 함께 울고 웃고 닮아가고 서로 연결돼 돌이키고 싶다면 삶에 허락된 축복받은 날들에 감사하고 매일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고 깨져버린 마음에 보다 기쁜 사랑을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눈을 마주하지 않을까? 소통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아픈 현실에 다시 눈물이 흘러 바꿀 수 있다고, 바꾸면 된다고 말해요. 마마, 마마. 잃어버린 채 외면하는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어. 눈을 감지 마.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엑소 K의 마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멘트로 읽어드렸던 그 워딩이 그 아마 음악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마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할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은 대전에 나가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에서 주최를 하셨던 AI와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듣고 왔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방송으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야구도 지구도 사랑하는 프로야구 팬들의 모임인 크보풀에서 저희가 그 야구 팬들을 모시고 진행한 이렇게 작은 워크숍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오늘은 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9월은 또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금요일에 이제 대전 나가서 AI와 기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문과 출신이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문과 출신인데 수학과학 성적이 좋아서 왜 너는 이과를 안 가는 것이냐라고 담임 선생님한테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눈치를 봐야 됐다. 왜냐면 그때 이과가 저희가 5반이 있고 문과가 7반인데 그 명수를 이과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안 간다고 버티니까 저희 또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이과 선생님이죠. 막 저한테 뭐라 하시고 아무튼 좀 힘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결국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문과로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고 문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바람에 저는 결국 문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AI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이 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AI를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는 예술 쪽, 문화예술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창작자들의 삶을 너무 위협하는 존재이지 않은가? 물론 AI를 통해서 좀 더 쉬운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건 표절 관련해서 그 작곡가들이라든가 이런 창작자분들이 좀 내 곡이 그런 것에 걸리진 않는가. 왜냐면 무의식적에서도 어쨌든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 AI를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쓸모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법적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인지 제가 봤을 때 예술 창작자들에게 AI는 오히려 삶을 위협하는 요인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AI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기도 하고 특히 그 포토 사이트 땡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요즘 아예 그 상단에 AI 인공지능 형태로 지금 이제 시범 형태죠. 예.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 포털에서 정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범 단계로 검색을 해보니 이런 정보가 나와요라고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땡이버 포털에서 검색한 내용은 그 아래에 나와요. 근데 정보 값을 보면 그냥 검색 포털에게 확실히 좀 더 제 기준에서는 정확하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AI가 물려 들어가니까 이 정보 검색하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데 이거를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좀 불만이긴 한데 아무튼 이 AI와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필요한가. 사실 AI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이 이런 디지털 과학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도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적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어쨌든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들을 더 이제 정리를 하고 그걸 유형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텍스트 정보들의 상당수는 뭐 19금이거나 뭐 욕설과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AI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뭐 검색어에 맞춰서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그거를 인간이 직접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야. 이거는 것들은 빼줘. 이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는 작업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소위 아는 그런 대형 뭐 그 AI 회사 소속이 아니라 저기 소위 말하는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하루에 1달러, 2달러 정도 소위 소액만 받고 그걸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언어들을 보게 되고 그게 사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루 종일 본다고 하면. 그러면서 겪는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 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벌써 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소름 돋고 참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결국 점점 더 그 뭐 예전에는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기도 했죠. 뭐 인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뭐 저렴한 땅이라던가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다른 제3세계 국가가 고통받고 있는 여러 현실들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다 물려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넓게 보고 있는가, 깊게 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우울하더라고요. 그 강의 끝나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들었던 분이 다 막 우울해가지고 말이 없었어요. 한동안.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강연이 있으시면 강연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책 같은 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 번쯤 좀 올해 이제 그 소위 기후 파업이 있는 9월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클라이메이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기후 파업이 진행이 되는 9월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그 MBC 예능인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80년대 곡을 가지고 서울가요제를 이제 곧 아마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년대를 떠올리면서 제가 골라본 두 곡입니다. 첫 번째는 1990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선희님의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80년대는 이제 태어난 해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굉장히 어린 시절을 보냈고 80년대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서울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아마 첫 계기였지 않을까요? 제가 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때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TV로 막 코리아나 그 선생님들이 손에 손잡고를 막 부르고 있고 비행기 날아가고 굴렁쇠 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호돌이 호돌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이럴 때 사실 가요를 들을 때 노래 가사를 뭐 디테일하게 이해하고 사실 듣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리듬이라던가 어떤 그런 가수의 풍이라고 할까요? 톤? 이런 거에 그냥 듣게 되지 가사에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제가 이선희님의 이 한바탕 웃음으로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곡이 되게 없지 않나? 이제? 따라 부르기 쉬우면서 좀 기분 좋아지고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노래는 1989년에 나왔던 박남정의 너를 그리며입니다. 이 노래는 부르기도 불렀지만 이 춤이 워낙 유명했죠. 이게 니은 춤 이렇게 코로 이렇게도 하는 이 춤. 이 춤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사실 이거 굉장히 동작이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목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시기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곡이었습니다. 근데 뭐 가요 톱10 같은 그런 뭐 가요 차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마 진짜 전국적으로 남녀노소가 다 이 춤을 거의 예전에 이제 마카레나 같은 그런
대히트했던 밈이 있었죠. 요즘으로 이제 그 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뭐 유행 뭐 이 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좀 시초가 되는 게 아마 박남정님의 이 니은 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박남정님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실력파 걸그룹이죠. 스테이시의 시은님의 아빠시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박남정님이 시은님이랑 같이 뭐 댄스 챌린지 이런 거 짧은 쇼폼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와 지금 거의 한 30년이 넘어서 한 5, 60대 나이인데 저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젊은 오빠의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와, 여전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남정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선희님의 널 그리며 한바탕 웃음으로 박남정님의 널 그리며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여기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의 가로등 웃음 지을 땐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리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없는 이내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는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어둑어둑해진 밤하늘 아래 어딘가 들리는 휘파람 소리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다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론지 가고 싶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처없는 이내 발걸음 허전한 내 마음 그대를 알 거야 귓가에 맴도는 그대의 속삭임 왜 이리 내 마음 적시어 있는지 애타는 마음을 너는 알겠지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그대 너무 걱정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과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오늘은 2023년에 프람북스가 펴내고 한국일보 신혜정, 김현종님이 쓰신 책 플라스틱 게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책 소개를 이번에는 조금 뒤로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소개를 넷째 주에 하게 됐습니다. 이 플라스틱 게임은 아마 이름을 딱 들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부제가 쓰는 시간 5초, 썩는 시간 500년, 애증의 플라스틱 추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일보에서 2021년에 기획 연재로 제로 웨이스트 실험실이라는 연재를 하셨었어요. 저는 그 기사 나올 때부터 이거를 이 연재들을 챙겨 읽어봤었는데 그 연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엔 2022년에 수정 작업, 보충 작업을 해서 2023년 공교롭게도 딱 이맘때거든요. 9월 이맘때에 이 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출판사 책 소개를 한번 읽어드리면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제품들을 바라보자.
내가 원해서 돈을 쓰며 제품을 샀지만 원치 않게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있다. 오늘날 플라스틱을 두르지 않은 제품을 찾는 일은 어렵다. 먹는 일, 마시는 일, 포장하는 일, 그리고 버리는 일. 우리의 일상은 플라스틱 그 자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일상이 맞는 건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한국일보의 두 기자가 플라스틱을 추적하기로 했다. 발품, 손품 팔며 플라스틱 제품들을 모아다가 자르고 쪼개고 분해하고 분석하며 플라스틱이 필요한지 한국의 재활용의 질은 어떤지 막연했던 환경 문제 이야기를 생활용품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민한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책 표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약간 청록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약간 연한 녹색 바탕에 하얀색 페트병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이제 가운데를 발로 밟은 듯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생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양옆으로 플라스틱 게임이라는 마치 녹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글씨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그 이미지와 연결해서 마치 바다와 모래가 만나는 것 같지만 뭔가 또 슬픈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런 뒷표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꽤 두께가 있어요. 이게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딱 마주하시면 일단 요즘은 이제 벽돌책이라는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벽돌책까지 정도의 두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반 단행본에 비해서 약간 더 두께가 있는 정도입니다만 보통 두꺼운 책 이렇게 만나시면 내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일단 좀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유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작년에 제가 대전에 있는 모 서점에서 그 입금이가 돼서 책 모임을 이제 단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이 책을 선정했을 만큼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초반에 했던 이런 그 담겨 있는 플라스틱 그 실험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감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이 챕터 1이 먹는 일, 두 번째가 마시는 일, 세 번째는 포장하는 일,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충으로 스페셜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프로 배출러를 위한 Q&A라고 해서 우리가 특히 분리 배출할 때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귀촌에서 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사실 수도권은 좀 디테일하게 이미 규정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좀 불충분하긴 합니다만 근데 옥천으로 귀촌하고 나니까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뭐 이렇게 버리긴 합니다만 이게 왜 디테일하지 않냐면 옥차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분리 배출을 해도 결국 태우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게 많았고 물론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포장을 해서 재활용 그 쓰레기를 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딱 그 같은 봉투 안에서도 딱 이걸 들으시면 비닐만 있고 이것만 들으시면 캔만 있고 저는 이제 고양이들을 또 집과 그 동네 고양이들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캔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씻어서 저는 다 분리배출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리배출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 쓰레기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만한 유용한 정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신혜정 기자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서 몇 가지 답변을 받았고 같이 쓰신 김현종 기자님의 글 중에서 그러니까 서문에 있는 글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이 나온 의도, 이 연재가 처음 시작됐던 그런 뜻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게임은 수두룩한 쓰레기들이 어떻게 한 푼 두 푼 모였는지 파고든 책입니다. 한국일보 기후 대응팀은 2021년을 대형마트와 폐기물 선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각양각색의 과대 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철제 뚜껑에 플라스틱 뚜껑을 덧댄 이중 뚜껑 음료, 비닐 포장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담은 즉석 조리식품, 종이 상자에 플라스틱 상자를 포갠 어린이 장난감 등등. 개별 제품의 포장만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품들은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매년 1,000억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붓고 있죠. 취재진은 그 제품들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기록했습니다. 과대 포장을 하는 기업들에겐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생산자도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기업 제품의 과대 포장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하고 행동하는 데엔 머뭇거렸습니다. 소비자의 안전, 음식물의 보존, 유통의 편리함, 공정상의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이유라는 것이 과대 포장만큼이나 부풀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포장을 바꾸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그럴듯한 이유가 구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었습니다. 포장은 결코 과할 필요가 없으며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헐겁고 다소 아마추어스러운 방법으로라도 직접 자르고 묻고 떨어뜨리고 흔들며 더 나은 가능성을 실험했죠. 수십 년째 관성처럼 지속된 포장 방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힘겨웠습니다.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포장 방법에 기업도 정부도 이만하면 됐다 고 느끼는 제도에 꼬치꼬치 이 일을 제기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기사가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취재하고 기사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책에 담긴 24건의 실험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취재진의 실험은 일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 기업이나 정부가 포장과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험만의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실험 전후로 수많은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느꼈고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들은 취재 전에 있었던 누군가의 노력이 확장된 결과였고 실험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파동이 생겨서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책 또한 그런 파동이 되어서 누군가가 환경 문제에 경각심이 느끼고 조금 더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특히 추천했던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환경 관련 예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그 올해 초에 이제 저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진로 특강 강의를 가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 교육이 굉장히 바뀌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특히 환경 교과가 초중고에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이 학교마다 환경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 보면 텃밭을 하기도 하고 텀블러를 사기도 하고 뭐 책을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등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책이고 단순히 실험을 떠나서 실험 전후의 배경과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연령대를 떠나서 독서 모임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도 유용하게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 아까 김현종 기자님이 쓰신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데에 그런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혜정 기자님께서 골라주신 두 곡 중에 한 곡 첫 번째 곡 듣고 올게요. 핑크의 Sort of Revolution이라는 곡입니다. 기자님께서 이 신청 이유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좀 너무 비장해 보일 수도 있을까 봐 걱정되지만 허허허허. 제가 기후 보도하다가 멘탈이 흔들릴 때 듣는 노래입니다. 저는 사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큰 성격인데요. 가령 인프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인프제입니다. 10년 정도 언론 보도를 하고 현장을 누비다 보니 세상은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돌을 닦듯 또 등산로에 돌을 하나하나 쌓듯 조금씩 나아가는 게 진짜 혁명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반향이 크지 않을 때 그래도 힘을 내보려 할 때 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집니다. 들어보시면 엄청 잔잔한 듯하지만 잔잔한 리듬들이 하나둘 모여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혜정 기자님이 취재하시고 이게 기사 쓰시고 이럴 때 힘을 받기 위해 이렇게 들으시는 곡인 것 같아요. 핑크의 Sort of Revolution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Come so far, feel so real. All this time I've been waiting for it. Who we are, where we're going to. All this time preparing for it. Come so far, come so far, yeah. So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In the dark, it feels so real. All this time we've been sleeping on. Who we are, what we're going through. And all this time spent saving for it. Come so far, come so far, yeah. So just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if we get there.
come so far. There's no going back. All this time we've been running from you. Where we are, where we're going to. We'll organize a sort of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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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혜종 기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곡 핑크의 Sort of Revolution. 네, 설명을 곡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딱 그 느낌하고 굉장히 잘 와닿는 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책으로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이 24개의 실험 중에 고른 것은 애호박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 방송 중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국내에 가장 큰 대표하는 생협 한 2군데 정도 있죠. 그 중에 한 곳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자들 농민의 분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 생산자 조직의 전국 사무처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생협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그 생산자 분들의 입장에서 뭔가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는 굉장히 저한테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진짜 인구 100만 도시에만 살다가 옥천에 내려오고 하면서 굉장히 귀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마주한 좀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좀 접점을 찾기 힘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포장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분들은 특히 제가 있었던 생협의 그 모토상 이 자연을 지키는 것, 친환경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는 걸 계속 쓰고 싶지 않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써달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접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더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즐겨 먹었던 게 어린잎 채소를 제가 즐겨 먹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트레이에 플라스틱 트레이 있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가도 꽤 나가요. 근데 그게 또 재활용이 우리 선에서 되는 것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생협 매장에 그걸 반납을 하면 다시 쓸 수 있고 이런 구조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꼭 써야 돼요라고 이제 여쭤봤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소비자분들한테도 나오는데 반면에 그 어린잎 채소가 보통 샐러드 같은 데 많이 쓰다 보니까 부피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눌리는 걸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거, 소비자 조합원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 트레이를 계속 쓰는 걸로 가긴 했는데
이런 어떤 접점이 어떻게 대척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척점은 계속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기도 했고 이 애호박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페이보릿 식자재기도 해서 굉장히 와닿았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몇 개의 문단을 좀 셀렉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연평균 호박 생산량은 약 20만 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호박 생산량 90%가 애호박이니 매년 18만 톤의 애호박이 수확되는 것이다. 이거 중에 옥천에서 나는 것도 꽤 있겠죠. 애호박 한 개가 중량 300g이라고 치면 매년 약 6억 개가 재배된 셈이다. 비닐에 쌓인 애호박이 등장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16년간 96억 개의 애호박이 생산된 것이다. 비닐에 씌우지 않은 애호박이 통계에 포함된 걸 감안해도 매년 수억 개의 비닐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비닐 대부분은 복합 플라스틱 아더 재질이다. 물질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 농민에게 인큐 비닐을 입은 애호박은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비닐을 씌우지 않으면 판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비닐을 입은 애호박만 찾는다. 단체 급식 등 대량 주문이 들어올 때도 비닐을 입은 애호박이 선호된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민은 학교 급식에도 비닐 없는 애호박은 공급하기 어렵다며 비닐을 씌운 게 크기가 일정하다 보니 요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선호된다고 말했다. 비닐 없는 애호박은 지역 시장이나 농협에 출하할 때부터 이미 찬밥 신세다. 이마트사, 홈플러스사 등 대형마트는 비닐을 씌운 애호박만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사는 비닐 없는 애호박도 취급해왔다고 답변했다. 괄호하고 실제로 매장의 야채 코너를 방문했을 땐 찾기 어려웠다. 저만 해도 뭐 이런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읍내에 있는 마트에서도 저는 비닐 없는 애호박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무튼 대형마트가 이런 판매 방침을 만든 이유는 신선도 때문이다. 이마트사는 비닐이 없는 애호박을 유통 과정이나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진물음 같은 상처가 쉽게 발생한다며 오이 등 다른 채소보다 껍질이 더 연한 편이어서 비닐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두 업체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유통 측면에서 비닐을 입은 애호박의 장점은 농민들도 일부 인정한다. 홍성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비닐을 씌우면 상처도 덜 나고 겉이 마르지 않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라면 표면이 연한 과일이나 채소 모두 비닐을 씌워서 키워야 할 것이다. 비닐옷을 입고 자라는 애호박의 장점이 있더라도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채소의 겉모습 위주로 경도되지 않았어도 비닐을 입은 애호박 같은 발명품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오이 등 다른 채소에도 플라스틱을 씌워 성형하고 브랜드 로고까지 새기는 경우가 많았다. 농산물의 공산품과 같은 규격을 바라보는 웃지 못할 기준이 야기한 결과다. 박 대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어도 생김새가 울퉁불퉁하거나 규격보다 작거나 큰 것까지 B급으로 취급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애호박과 달리 성형이 어려운 농산물의 경우 생김새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급 외라는 딱지가 붙는데 이로 인해 버려지는 양이 상당하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128개 산지농협을 조사한 결과 수확량의 평균 11.8%가 등급 외였다. 이는 선별 과정에서 나온 양으로 농민이 산지에서 폐기하는 것까지 따지면 실제로 버려지는 양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버려지는 농산물은 비닐 포장만큼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농산물이 매립되어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약 21배 강력하다. 또한 농산물이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주변 토양 또한 오염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나라가 또 그 음식 쓰레기가 있다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식자재가 버려지는 것도 상당합니다. 특히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버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농산물을 키웠지만 그것을 수확하는데 인건비보다 판매하는 게 더 적어서 오히려 그냥 수확하지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실험 외에도 직접 다 그 뭐 라면 봉지가 되든 뭐 트레이가 되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자님들이 직접 뜯어내고 살펴보고 그리고 업체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각 분야마다 디테일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사진도 심지어 컬러입니다. 예. 그래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있는 가족이시라면 더더욱 같이 보시면 더 좋을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이 책을 당시 나왔을 때 잘 읽어보셨다고 하셨던 저와 같이 크보풀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경민님께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자님께 드렸던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는 데 비해 탈플라스틱을 위한 대책과 의지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 이 기자님께서는 단체와 시민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혜정 기자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언제나 충분한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참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플라스틱 이슈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폐기물을 줄이자는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 즉 화석연료 기반의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각국이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석유 시치는 계속되고 글로벌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플라스틱 사용 때문이죠. 현대 역사를 보면 플라스틱은 편리하다, 플라스틱은 없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인식은 석유 기업들이 오랜 시간 교묘하게 마케팅을 한 결과입니다. 플라스틱 협약에서 생산 감축 결의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도 그와 같은 마케팅과 로비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연결고리를 계속 드러내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슈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더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는 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이 연재, 한국일보에서 연재가 됐었던 그 연재명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처럼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파헤치던 프로젝트에 후속 작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혹은 다른 새로운 기획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혜정 기자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요즘 사실 저는 기후환경 이슈 취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을 취재할 때는 저는 기후팀 소속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미래기술탐사부라고 해서 새로 최신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처럼 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가 워낙 제 개인의 삶에 중요하다 보니 여러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꾸준히 취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읍승레터라는 뉴스레터입니다. 기후테크나 금융, 기후시천 등 기후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제 관점을 살포시 담아 다루는 격주 뉴스레터인데요. 지금 제가 취재하는 분야가 기술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공지능 AI나 탄소 선박 같은 다소 생소한 기술을 주로 다루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으쓱레터라고 치면 제 뉴스레터를 보실 수 있어요. 구독해 주신다면 게시판 방향으로 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혜정 기자님이랑 김현종 기자님 두 분 다 포털마다 기자님들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즐겨찾기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분야에서 기술 분야 관련해서 취재하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으쓱레터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황급히 뉴스레터를 구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국일보에서 만든 이 뉴스레터 격주로 나오는 건데 이거와 함께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고은경 동물 전문 복지 전문 기자님의
고은경의 애니로그라는 매주 나오는 뉴스레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자님들도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기자님과의 질문과 답변이 좀 남아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는 저희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 더 이어드리겠고요. 북한의 오키오키랜드 일단 라디오로 나가는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손지연의 돌담 밖으로라는 곡을 골랐어요. 지금 현재 이분이 제주도에 지내시면서 만드신 곡이라고 합니다. 마치 꽃잎의 여행 노래를 듣는 듯하다 했는데 저는 추석과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에 잃고 싶지 않은 우리의 풍경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보이는 라디오 계속 갑니다. 돌담 밖으로 사이사이 너의 얼굴 본 것 같아 나가보니 꽃이 폈네 어디에서 왔는지 얼굴 한가득 웃음 짓네 꿈속에서 본 것 같아 물결 위에 꽃잎이 제자리를 뱅뱅뱅 돌다 흘러가네 가만히 그 모습 바라보다 넌 손바닥 위에 동그라미 돌담 밖으로 사이사이 너의 얼굴 본 것 같아 뛰어가니 날아가네 검고 하얀 날개가 여럿이 어지럽게 올라 비틀거리며 날 보네 언덕 위에 커다란 나무 하나 가보자면서 손을 잡네 커다란 나무 아래 커다란 은달에
예, 노래가 제 실수로 끊겼습니다. 죄송하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이 책에선 실험도 담겨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환경 관련 부서가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서 부분을 제가 골라본 게 일회용 컵 관련해서 이 여러 제도들이 시행이 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가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 읽어드릴까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회용 컵이 늦어도 2021년 상반기에는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는데 컵의 모양과 재질이 제각각이라면 비용을 들여 수거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일회용 컵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반납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이면 어디든 가능해 이를테면 스타벅스사의 일회용 컵을 버거킹사의 매장으로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확한 보증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매장이 회수한 컵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코스모네요. 코스모가 전담으로 모아 한꺼번에 재활용할 계획이었다. 막대한 사용량을 고려한 특별 감독인 셈이다. 괄호하고 참고로 소주병 보증금은 약 100원인데 회수율이 95%를 웃돈다. 회수율이 진짜 높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술을 사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회수율이 높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일회용 컵을 수거해도 로고가 있고 재질이 각각 다르면 안고 있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다. 정밀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컵에까지 로고를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컵홀더에도 로고가 들어가는 만큼 컵에서는 로고를 빼는 편이 재활용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정부는 표준 용기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그제서야 연구 용역을 발주한 사항은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매장에서 서비스되는 일회용 컵 재고량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1년 전부터는 표준 용기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디야 커피사는 2019년에 잉크 로고가 없는 무인쇄 일회용 컵을 도입했음에도 일부 매장은 로고가 있는 일회용 컵 재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재활용률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 일회용 컵을 규격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의 재고품 소진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2021년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12월 기준 표준 용기 도입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크게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2022년 6월 환경부는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일회용 컵 보증제를 2022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2022년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주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기간은 2024년으로 미뤘다. 안 됐죠? 예. 이 책이 2023년에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립니다. 표준용기는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것이므로 보증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표준용기 도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제도 시행 연기는 주요 쟁점을 방치한 환경부 잘못이 크다. 일회용 컵 회수와 반남기 설치 비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컵에 식별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컵 반납기에 인식시켜 보증금으로 교환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환 수수료도 들어간다. 이런 부대 비용은 일회용 컵 한 개당 약 15원꼴이다. 하루에도 컵을 수백 개씩 사용하는 카페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기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문제를 프랜차이즈 본사와만 소통했다. 회사는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22년 5월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논쟁이 커지자 환경부는 뒤늦게야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일회용컵 보증제는 2020년 5월 자원 재활용법 개정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7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제도 시행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년 동안 준비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며 환경부 정책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읽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크보풀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야구장 내에서의 다회용컵과 다회 용기 사용에 대한 겁니다. 처음 시작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시작을 했었고 수원 같은 경우 이제 정착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제 잠실이 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인천 문학경기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천이 시작을 한 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SSG 랜더스필드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SSG가 유통사기 때문에 SSG 랜더스필드를 가야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커피라던가 기타 음료라던가 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SSG는 또 그 야구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야 뒤편에 직접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있을 수 있는 바베큐석 같은 게 있고 실제로 그 좌석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특히 이제 40, 50대 장년층 분들이 지인들끼리 뭐 가족들끼리 갈 때 굉장히 그 자리가 인기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일회용품이 더 사용되기보다는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선택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글스파크가 작년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글스파크는 한 달만 했는데요. 이글스파크에서 마지막 한 달을 그 꿈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굉장히 귀엽고 예쁜 컵이에요. 사실 저는 그 컵 처음 봤을 때 좀 회의적이었던 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저 갖고 가는 사람 100% 있다고. 그래서 저건 분명히 판매도 같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훔쳐간다. 이 생각 많이 했는데 그 다이온 컵을 이글스파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생명 불파크로 바뀌었죠. 그 구장에서 다이온 컵은 계속 하고 있고요. 원래 대전시가 그 시범으로 이글스파크에서 다이온 컵을 먼저 해보고 하나생명 불파크에서 오픈을 할 때는 다회 용기도 같이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싹 들어갔어요. 언제 할런지도 모릅니다. 기자분들도 기사를 쓰실 때 아무래도 이제 시청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시다 보니까 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칭찬은 하시는데 다회 용기를 왜 아직도 도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예, 제가 대전 시민이 아니다 보니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참 갑갑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사실 특히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 프랜차이즈 하고만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시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부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세심한 소통이 진행되고 뭔가 새로운 걸 다시 하려기보다는 기존에 안 돼 있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리마인드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실행하는 정책들이 좀 저희들이 좀 반갑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경민님이 주셨던 질문 또 나머지 한 개 읽어볼게요. 생산자 책임자 재활용 제도 그 EPR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되는데 이 맹점이 크지만 이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혜정 기자님의 답변을 읽어볼게요. EPR 논의가 더딘 이유는 이 제도 자체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주로 관계자들만의 관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도를 파헤치다 보면 기업들이 내야 하는 비용은 분담금, 부과금 등 종류가 많고 다양한 항목에 제각각의 기준으로 부담률이 정해진다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금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재활용 현장에 도달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위한 것이지만 중간자가 많다 보니 꼭 필요한 곳에 재활용 비용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저처럼 유별난 관심을 가진 기자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접근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게 불가피한 만큼 이 PR 책임을 높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재활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환상이라는 점을, 플라스틱을 안 쓰는 게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PR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 재활용이 폐기물 문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담금을 크게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실상 재활용이 되지도 않고 재활용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도 정작 재활용 업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감축이고 생산자의 책임은 재활용이 아니라 감축하는 것이다 라고 접근해야 그 부담금의 상한선이 감축을 유도할 만큼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게 어려워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하셨으니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께서는 신혜정 기자님 이메일로 연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되게 동감을 하는 게 플라스틱 뭐 여러 쓰레기들도 그렇지만 기후위기 문제들도 그렇고 특히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뭐 소위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아예 그냥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걸 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예 만들지 않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님께 질문을 또 드린 게 있었는데요. 혜정 기자님께 이제 별도로 들었었던 건데 이 그린펜이라는 기자 모임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그린펜은 기후변화와 환경기사를 쓰시는 기자들의 모임입니다. 전 처음에 이 모임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와 진짜 사실 기자라는 일 자체가 우리가 읽어보는 그 텍스트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몇 번 검색하고 전화 몇 번 해서 쓰시는 기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 그린펜 기자님들 같은 경우는 또 발로 뛰시는 분들이고 해서 와, 이 모임이 어떤 걸 앞으로 해낼까 너무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꾸리시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이 청소년 책 뉴스로 키우는 기후환경지능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었어요. 요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그린펜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린펜은 2023년쯤 생긴 모임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플라스틱 게임이라는 책이 출간됐던 해와 같죠. 언론계에는 사실 기후 기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후와 환경을 취재하는 젊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서 서로 많이 친해졌는데요. 그러던 중 한겨레 신문 기후팀장을 했었고 지구를 쓰다가라는 책을 쓴 최우리 기자 선배를 중심으로 1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책을 쓰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현재 언론 환경에 목마름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기후환경 이슈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줄곧 정치 이슈나 여러 사건 사고보다 후순위가 밀려 충분히 보도하기 어렵거든요. 언론사 구조상 1, 2년이면 취재 분야가 바뀌기에 기후 보도를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꾸준히 기후 보도의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겸 공동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게 어느덧 3년차 모임이 됐습니다. 첫 책인 뉴스로 키우는 기후환경지능을 출간한 뒤에는 종종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고 강연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강연 제안이 오면 멤버 중 시간이 되는 분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탄소 식민주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이에요. 탄소 식민주의는 선진국이 기후나 환경 문제 해결을 핑계로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거나 또는 경제 발전을 돕는다면서 현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식의 문제를 얘기해요. 가장 익숙한 예로는 2018년 우리나라 폐기물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한 사건이 있죠. 이거 한국일보 기사로도 있으니까 그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다가 이거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책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발로 뛴 취재를 책에 담고 싶어서 저희 멤버 중 몇 명이 직접 해외 취재를 진행 중이에요. 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을 같이 쓴 김현종 기자도 최근 개인 휴가를 이용해 느낌표 3개. 아, 대단하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엄청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나중에 나올 책도 기대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제가 이거 질문하기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언급하셨던 탄소 식민주의 선진국이 기후나 환경 문제 해결을 핑계로 기후 책임을 다른 국가에 떠넘기거나 또는 경제 발전을 돕는다면서 현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식의 문제,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AI 관련해서 제3세계 국가에 저렴한 임금을 주고 감정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것도 저는 탄소 식민주의의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와 인권 관련해서, 인권과 노동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좀 탄소 식민주의에 관심이 평소 때도 많았는데 이번에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저희 방송에서도 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조금 긴 시간으로 2023년 프람북스가 펴내고 한국일보 신혜정, 김현종 기자님이 쓰신 책 플라스틱 게임을 솔직히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너무 많은데, 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까지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면서요, 우리 신혜정 기자님이 골라주신 나머지 한 곡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골라주신 곡이 제이레빗의 해피띵스예요. 골라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방송이 월요일 오전에 나간다고 하셔서요, 일요일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고 출근해도 막 다시 눕고 싶고 이럴 것 같은 시간이라 힘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은 이제 제가 질문지에 월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방송이 나간다고 썼는데 잘못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 노래가 그 저희 나가는 방송 시간대랑도 좀 맞는 게, 금요일 오후가 갖는 그 어떤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곧 퇴근을 할 시간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보통은 요즘은 목요일까지 일하시고 금요일 뭐 오전까지 일하고 반차 쓰고 오후에 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의 여운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금요일 오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해피띵스라는 곡이 굉장히 잘 맞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오늘 오프닝 곡부터 시작해서 좀 무거운 느낌으로 제가 좀 갖고 왔긴 합니다만, 이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더 함께 잘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좀 더 밝은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는 것, 행동해보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질문지에 답해주신 신혜정 기자님 감사드리고, 제 부탁에 농도 짙은 질문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크보풀 경민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제이레빗의 해피띵스라는 곡을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곡이 10년 전쯤에 그 MBC 그 라디오 그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의 그 BGM 송이었어요. 지금도 이 노래가 쓰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이레빗의 해피띵스라는 곡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분 좋게 들으시면서 우리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말고 happy happy things